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이야기에서는 중년 이후의 재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불과 10여 년, 20여 년 전만 해도 나이가 들어 재혼을 한다는 것은 주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나이 들어서까지 배우자를 찾는 것이 어색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가 점점 개방되면서 중장년층의 재혼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고 응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혼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은 복잡하고 사회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면서 많은 중장년들이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재혼을 통해 경제적 안정, 좋은 집,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사랑과 안정된 삶을 모두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화려한 생활을 원하며 재혼을 선택한 많은 여성들이 결국 후회하며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55세 수진이라는 여성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녀는 얼마 전 실패한 재혼을 경험했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재혼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가진 나이든 남자와 재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선택을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진 씨는 부유한 남성과의 재혼을 후회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55살이고 5년 전에 은퇴했어요. 과거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했지만 조기 퇴직을 결정하면서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월액은 7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솔직히 말해 조기 퇴직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일을 지속할 수 없었어요. 저희 가족은 원래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함께 힘을 합쳐 가정을 꾸렸죠. 아들은 공부를 매우 열심히 했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항상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저희 부부에게 아들의 성공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입학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희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서울에서 마음 편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와 남편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친척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남편은 공장에서 추가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 부부의 추가 임금과 소득 합계는 월 500만 원 안팎이었다. 이 중 200만 원은 아들의 생활비로, 100만 원 정도는 부부의 생활비로 쓰였다. 나머지 200만 원은 장차 아들을 위한 결혼자금으로 남겨두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생활하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50살이 되던 해 우리 가족에게 큰일이 닥쳤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장시간 야근을 계속해왔고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자정을 넘겨 일하던 중 작업대에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졌고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2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망연자실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결국 회사에서는 조기 퇴직을 권유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에 나는 퇴직을 받아들이고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새로운 문제가 나를 덮쳐왔습니다. 아들의 생활비가 나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었고 한 달간 쉬다가 결국 다시 일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친척의 조언을 듣고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직업이었고 급여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퇴직한 지 석 달 만에 가사 도우미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운 좋게도 입사한 지 보름 만에 노인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280만 원에 휴일도 이틀 있었고 일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고 어르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보니 여전히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연금 70만 원 외에 저희 월 급여 280만 원은 총 350만 원입니다. 온 가족의 생활비를 대주고 나니 6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생활 필수품을 사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작은 병이라도 나면 저축해둔 돈을 꺼내야 했습니다. 그 즈음 아들이 대학 졸업 후 직장을 구했고 내해 동안 만나온 여자친구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안에서는 결혼을 위해 상당한 지참금을 요구했습니다. 결혼 비용만도 상당했고 집과 차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걱정이 많던 중 한 친구가 나에게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힘들게 살아갈 게 아니라 재혼을 고려해보는 게 어때? 혼자서 아들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면 도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하겠어? 사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여러 번 재혼을 고민해 왔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것은 정말로 고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을 하면서도 몰래 중매 자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을 만났지만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나보다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결혼한다면 오히려 내가 생활을 책임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재혼 조건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 집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의 이런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며 비웃었지만 몇 차례 만남 끝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10살 많은 민호인데 외모적으로 저보다 별로 안 늙어 보여요. 무엇보다도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고 그는 고급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그의 연금은 매달 600만 원이 넘었고 2달간 만남을 이어가면서 우리는 관계를 공식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당시 아들도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민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민호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그의 자녀들이 우리가 함께 지내는 것은 괜찮지만 결혼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민호와 함께 지내고 그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싶었기에 결국 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가사 도우미 일을 그만두고 민호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와 함께 부부처럼 지내기 시작했죠. 처음에 민호는 나에게 참 잘해주었습니다. 달콤한 말로 나를 다독였고 내가 그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길 원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내 아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아들의 결혼 자금도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친자식처럼 여기겠다며 화상 통화할 때마다 아들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나는 이것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악몽으로 변해갔습니다. 민호와 함께 살게 된 후 나는 밖에 나가서 일할 필요는 없었지만 집에서는 마치 가사 도우미가 된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호 한 사람만을 돌보면 되었지만 얼마 후 그의 손자 둘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 두 아이는 너무 버릇없이 자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존중하지 않고 그냥 말하고 부르며 이런저런 일을 시켰습니다. 한 아이는 찐 생선을 원하고
다른 아이는 조림 생선을 원했습니다. 한 아이는 국수를 먹고 싶어 하고 다른 아이는 죽을 원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밥때가 되어도 먹지 않다가 내가 쉬려고 하면 음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러 번 민호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저 아이들은 원래 그런 법이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민호 혼자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두 아이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나는 무료 가사 도우미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불만을 표하자 민호는 오히려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매달 400만 원이나 내 아들 학비로 보내주는데도 부족하다는 거야. 다른 남자라면 너의 전 남편 아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겠어. 만족할 줄 알아야지. 그 순간 나는 민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고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민호는 점점 더 인색해졌습니다. 그는 매달 나에게 생활비를 더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끝내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월말이 되어 돈이 부족해지면 조금 더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나를 낭비벽이 심하다며 꾸짖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몰래 돈을 썼다고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꾸중을 피하기 위해 매달 극도로 절약하며 생활해야 했고 부족할 때는 내 저축한 돈까지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인색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400만 원을 보내주기로 했던 아들의 학비 지원도 아들이 대학교 4학년에 올라가자 2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이제 실습을 나가니 많은 돈이 필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습 월급은 고작 100만 원 남짓이었고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나는 또다시 나의 저축을 털어 아들에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올해 5월 아들은 서울의 한 학교에서 교사로 조기 임용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민호는 즉시 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9월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민호는 결혼 자금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민호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내 아들은 내 친아들이 아니잖아. 내가 왜 그렇게 큰 돈을 줘야 해?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해. 민호의 이런 태도는 며느리 집안의 불만을 사게 되었고 그들은 결혼을 재고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나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겨우 1,000만 원 남짓한 돈밖에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민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뜻밖에도 민호는 기꺼이 1,0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차용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의 결혼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고 결혼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민호의 집에서 마치 팔려온 사람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대출금은 총 6년간 연 150만 원으로 상환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그의 가족을 돌보는 일도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월급도 받지 못했고 용돈조차 한 푼 없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나를 더 이상 배우자로 대하지 않았고 고용주와 가사도우미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매일 나에게 이 일 저 일을 시키며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하면 화를 내고 나무랐습니다. 나는 민호와 함께라면 안정된 삶을 살고 아들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내 착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은 남자는 더 치밀하게 계산적이었습니다. 나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았을 때가 훨씬 나은 삶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는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쓰며 그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민호와 재혼한 지난 몇 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나는 이 관계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스스로 일하며 사는 것이 훨씬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의 재혼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진 씨처럼 재혼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으려 했다가 오히려 남의 집 무료 가사 도우미로 전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중장년층 독신 여성들에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재혼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부유한 남자가 반드시 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 문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과도한 열정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소홀하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온도가 가장 좋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물론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말이 모든 것에 무관심하고 냉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을 지나치게 배려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려고 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적당히 칠할 만큼만 다가가고 자신을 위한 공간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차지하는 위치를 과대평가합니다.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남의 기대에 얽매여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때때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 발짝 떨어져 관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당사자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지만 제3자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인연이 끝난 사람을 계속 잊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면 비로소 깨닫고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과거의 감정을 억지로 잊으려 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바라보면 어느새 모든 것이 희미해집니다. 소설 무성 고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이다. 세상은 너무 넓고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바쁜 흐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랑은 언제나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돈은 아무리 많아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타인을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유가 정당하다면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남을 만족시키려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른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는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관계를 유지할 때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고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안정과 평온함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절정에 도달했을 때 중요한 것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정점에 도달한 후 내려오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점점 더 지치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게 됩니다. 인생의 정점은 끝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이 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온 세상을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누구도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생을 점점 더 잘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놓아버리기입니다. 첫째, 왜 인생에서 놓아버려야 할까요? 놓아버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삶이 더욱 무겁고 버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게가 점점 커지면서 숨이 막힐 정도가 됩니다. 놓지 않으면 결국 지쳐 쓰러지고 건강마저 잃게 됩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며 높은 연봉을 받았지만 항상 야근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회사에서는 추가 업무를 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었고
그는 기꺼이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그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점 수입은 늘어났지만 그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거절하고 쉬는 날조차 일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대도시에서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를 소유하게 되었고 고향에서는 늘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경쟁이 심해서 쉴 틈이 없어. 노력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말아. 결국 그는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욕심과 돈에 대한 집착이 그의 삶을 병들게 했습니다. 치료가 쉽지 않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단순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활은 이제 햇살과 함께 시작되고 저녁 노을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았어. 작지만 만족스러워. 그는 대도시로 돌아가지 않고 작은 마을에서 가게를 열어 소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은 만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왜 놓아버려야 할까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며 탐욕은 때때로 우리를 어두운 길로 인도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며 결국 건강마저 희생하게 됩니다. 놓아버리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고 체면을 내려놓으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과거의 사랑을 놓아버리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내려놓음과 추구함의 균형 속에 존재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결국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목표와 비현실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무 서두르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을 계속 품고 있다면 결국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사랑에서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내려놓고 현재의 소중한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지금의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을 포기하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갈등과 오해를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님을 이해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 욕심, 걱정, 그리고 남들이 하는 말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으로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다양한 갈등과 편견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님께는 그들의 희생을 이해하고 존경과 효심을 갖춰야 합니다. 우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의지하기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남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고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그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견을 내려놓고 진정한 우정을 소중히 여길 때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의 사랑, 오래된 원한, 인간관계에서의 불편함, 과거의 상처, 마음속의 욕망, 현재의 걱정, 타인이 나에 대해 하는 말들,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 자신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 행복을 앗아가는 것들은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놓아버려야 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법을 찾는다면 내려놓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잊지 못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싶다면 일정 기간 동안 그를 떠올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고 결국 자연스럽게 잊히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의 핵심은 마음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삶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과 사건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면을 발견하면 그에 대한 미움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려놓기 위해서는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감정과 생각을 억지로 끌어안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나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삶을 돌아보는 것도 내려놓는데 도움이 됩니다.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고 불필요한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 불만과 집착이 계속 마음을 괴롭힌다면 내려놓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산산조각냈을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을 회복시켜 줄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려놓았던 것들이 새로운 형태로 돌아올 때 당신은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쉽게 내려놓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직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일에 매달리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의 순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을 덜어내고 내려놓는 순간 자유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인생을 더 잘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